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이 봄의 네 번째 절기죠. 춘분입니다. 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죠. 이제 점차 밤보다 낮이 더욱더 길어지는 이제 시기로 들어갔는데요. 이 절기에 맞게 또 봄 기온도 더욱 완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는 22도까지 오릅니다. 덥다는 소리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또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좀 초여름 날씨다라는 또 이야기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하고 날은 좋습니다만은 미세먼지 때문에 또 야외 활동하시기에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조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 더욱더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했던 급발진 의심 사고와 함께 좀 재조물 책임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또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었는데요. 또 최근에 그 할머니가 또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좀 이슈가 무엇인지 쟁점이 무엇인지 오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공영버스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그 내용과 함께 또 한 주간의 도내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3월 2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중앙선 폐철로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치악산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사업 범위는 우산동 한라 비발디 아파트 앞부터 방공역까지 옛 중앙선 10.3km 구간입니다. 원주시는 올해 말까지 이 구간에 225억 원을 들여서 왕벚나무와 단풍나무 등을 식재하고 산책로와 쉼터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에 삼성전자 측이 면담을 요청해 이르면 이달 내에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면담의 대상과 주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이 자리에서 강원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삼성의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가 재가 진폐 환자와 직업성 만성 폐쇄성 폐 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등의 본인 부담금으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이죠.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했던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서 이 재조물 책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이 국민청원이 회부되기도 했었고요. 이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또 어제 당시 운전자였던 할머니가 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운전자는 60대 할머니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도 조만간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죠. 좀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이슈가 무엇인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남재성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남재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작년 12월이었죠. 강릉에서 60대 할머니, 또 12살 손자가 함께 타고 있다가 차량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운전 미숙이냐, 아니면은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냐,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서 좀 다툼이 있습니다만은 이 할머니는 격인 부상을 당했고 손자는 사망했어요. 이 좀 전반적인 사고 개요부터 우리가 또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2월 6일에 SUV 차량이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차량이 갑자기 굉음과 함께 이 속력을 내기 시작을 했고 흰색 액체가 분출되면서 30초 이상 600m를 주행을 했는데요. 당연히 운전자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차량에 결함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할머니가 차량이 마음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손자의 이름을 다급하게 외친 걸 보면 할머니가 이 고의적으로 또는 뭐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실수로 의해서 이 사고를 야기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차량의 결함 쪽으로 많이 무게가 쏠리고 있긴 한데 네. 최근에 국가수의 결과를 보게 되면 차량 결함은 없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조금 더 불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가수에서는 이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 미숙이 아니냐. 일단은 차량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국가수의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또 경찰도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이 방향을 또 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번에 이 과실 입증 책임, 그러니까 이제 제조물이 이제 하자가 있을 때, 결함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금 현재 운전자가 지고 있는데 이 책임을 이 제조사, 자동차 회사가 이 과실 유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국민청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민청원이 벌써 이제 5만 명 이상 동의가 돼서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개정 논의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데요. 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급발진 의심과 관련된 대단히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지금껏 단 한 건도 제조사의 책임으로 입증된 사례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다라면 제조사에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 입증 규명 책임이 주어져야 하는데 개인이 제조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하고 입증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이런 논의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급발진 의심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꾸준히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또 요즘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비롯해서 이 좀 전자기기 제품 같은 느낌으로 자동차가 많이 또 변화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소비자들, 운전자들 많이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시대적인 어떤 전환점에 서 있다라는 또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차량 자체가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전자 장비들이 차량에 이제 많이 부착이 되고 있어서요. 어쩌면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진보나 진화를 앞둔 상황에서의 과도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그들이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네. 현재 우리 현행법을 보면 개인이 거대한 대기업 집단을 이길 수가 없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이 할머니가 결국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어야 하는데 네. 지금 현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거든요. 예. 치사라고 하는 건 부상을 입혀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전제가 되는 것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거든요. 이렇다면 과연 이 할머니에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논의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과연 민간 합동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시행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과거 2012년도에도 명확하게 민간 합동조사가 이루어진 선례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우리 지역사회 여론처럼 보다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는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어제 또 할머니가 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 만에 이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네. 사실 이제 그 본인도 부상을 당했고 또 12살 손자가 또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어떤 그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네. 참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같이 또 동감을 하고 공감을 하고 같이 또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전문적인 내용을 또 제가 이야기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야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제 자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비판이 있더군요. 국가수의 그 결과를 보고요. ECU 이 전자 제어 장치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그 차체에 이 급발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수는 EDR 이 사고 기록 장치만 분석을 했다. 이 부분 자체가 좀 조사의 어떤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직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니까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일단 프로세스만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자면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사고 기록 장치를 EDR이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만 가지고 이 급발진의 여부를 판별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들이에요. 네. 그래서 유가족들이 이 속도라든지 영상, 음향, 감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이 민간 협동조사를 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단편적인 결과가 아니라 종합적인 결론들을 아마 다시 재구성해서 다시 재분석해야만 명확한 이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부분은 좀 잘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변호인 측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추락 직전에 이 분당 회전수가 이제 RPM이 5,500까지 올라갔는데 네. 이 차량의 속도는 110km에서 변화가 없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그 앞으로의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건 역시도 이제 유가족 측이 주장하는 이 급발진의 대표적인 근거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예,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네. 무리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인 어떤 예. 경찰 쪽에서 지금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는 좀 근거 중에 좀 하나로 어떻게 좀 의미가 있느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인 급발진 사고에서 그와 같은 차량의 상태가 발생했다라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자동차 전문가들의 견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심이 될 만한 요인들은 반드시 충분히 명확하게 검증해야 된다라는 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항상 이야기한 것이 결국은 정상적인 급가속이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급가속이냐, 아니면 급발진 했을 때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페달을 밟았냐 안 밟았느냐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페달 5주작인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제 뭐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실험 결과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 페달을 5주작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면서요? 예, 사실 이제 최근에 이 급발진과 관련해서 문제가 조금 되는 그 운전자 유형이 바로 고령 운전자분들이에요. 네. 이 고령 운전자분들이 이제 운전의 미숙함이라든지 또는 이 반응 능력, 반사 능력의 저하 때문에 이 페달을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제시가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녹음된 블랙박스의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소리를 청취해 보면 사실은 오작동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네. 할머니께서 수차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러지? 왜 말을 안 듣지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런 정황 관계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페달을 오작동했다라고 보기에도 좀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아까도 애초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동차 기술이 굉장히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소프트웨어 우리가 뭐 일반적인 뭐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잘 안 되네. 하면 그만입니다만은 AS를 맡기든지 자동차는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항상 또 우리가 이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좀 이런 논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아직 단 한 건도 이 급발진 제조사 책임 입증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유심히 볼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8년도에 호남고속도로에서 이 급발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1심에서는 그 유가족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인정이 안 됐는데 2심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이게 인정이 된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 이제 남은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는데요. 이 판결이 어떻게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급발진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번에 국회가 보다 더 진지한 자세로 제조사에게 보다 더 많은 입증 책임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국회에서 매일 그 정쟁만 벌이고 싸움만 한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은 정말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제대로 된 논의가 좀 속도를 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남재성 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어제죠. 20일 공영버스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차원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 내용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공영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인데 전반적인 그 시행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원주시가 공영버스인 누림버스와 부름버스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누리버스는 원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읍면지역 공영 마을버스고 부름버스는 흥업을 비롯한 농촌 지역에서 승객이 호출하면 승객의 요청에 따라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원주시의 일반 시내버스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무료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이 시작됐는데요. 이 와이파이 서비스는 특히 학생들과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용객 수가 적어서 읍면지역 버스에서는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시민들의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든 공영 버스에서도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합니다. 지난주 버스의 5G 기반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고 어제인 20일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원주시 정보통신과 문병호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으로 운영하는 공공장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와는 별개로 이번에 시민들의 가계통신비를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가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음악을 듣는다던가 비디오 시청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이점이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젊은 층의 귀농인들도 많아지고 타 지역에서 전원 생활을 위해 원주시로 이사오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 버스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비번을 입력하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번거로움은 없을까요? 네, 우선 버스를 탑승하면 와이파이를 쓰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버스를 탔을 때 출퇴근이나 등하교 이동 중에도 과제를 하거나 가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이점과 편의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와이파이를 켜면 뜨는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와 또 퍼블릭 와이파이 시큐어가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 목록입니다. 이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는 별도의 인증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고요. 이 퍼블릭 와이파이 시큐어는 암호를 입력해야 하는 와이파이로 조금 더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암호는 WI, FI, 알파벳 4글자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공영버스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에 관해서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버스를 타면 우선 하루 종일 핸드폰을 하니까 계속 쓰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데이터 부담이 되는데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되니까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골 지역은 인터넷이 잘 안 되거나 공공 와이파이 같은 여건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런 버스 내에서라도 공공 와이파이가 된다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모든 분들이 이런 무료 와이파이 이용 혜택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원주시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계획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네, 지난해 원주시는 버스 정류장과 관광지를 비롯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1000여 개 설치했는데요. 이곳에서 시민들이 사용한 데이터 양은 7억 3천만 원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한 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정보 이용격차 해소 사업으로 공공 와이파이 설치 공간을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 또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와이파이 설치 장소를 확대 구축 할 계획인데요. 원주시는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산간이나 농촌 마을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국비 보조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 설치되고 있는 원주시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많은 분들이 편하게 데이터와 인터넷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비스 격차 없이 정보 격차 없이 모든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역 이슈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강원일보의 권순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첫 번째 소식,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만은 굉장히 좀 오래된 현안이기도 해요. 좀 가시화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와 올해 현 청사 활용 문제로 연거푸 제동에 걸렸던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옛 하성초 부지가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최적지로 판단된다는 의견서를 도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원주교육지원청 신축 이전 후보지로는 옛 하성초 부지와 영서구 실습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적합 이유에 대해 위치적 이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옛 합성초 부지의 경우 시민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주변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원주교육지원청이 도심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은 물리적 접근성과 더불어 원주가 교육을 중심에 두고 성장 발전한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기대감을 시민에게 주는 이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이전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현 청사 부지 매입 의사를 밝힌 원주시와 협의를 완료, 이전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7월 예정된 수시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도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또 각성초등학교 자리로 가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 줄 알았었는데 다시 옛 영서고 실습장 자리로 또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좀 계속해서 이전 후보지가 좀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만은 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전지가 옛 합성초로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영서구 총동문회가 영서구 실습부지에 청사 이전을 희망하며 동문 서명을 받는 등 이전 최적지에 대한 지역 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필요성이 높아 10여 년간 검토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도 원주 지역 수건 사업인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의회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나섰다 그런 이제 보여지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속도감을 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종문화제 영혼을 대표하는 축제인데 또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제 행사가 열리지 못했었어요.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군요. 네, 영월을 대표하는 향토 문화축제인 단종문화제가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집니다. 영월군과 영월군 문화관광재단은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세계유산장릉과 동강둔치 등 영월 곳곳에서 제56회 단종문화제를 개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올해 단종문화제는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다시 찾아온 영월의 봄을 주제로 정순왕후 선발대회 본선, 불꽃놀이 등이 진행됩니다. 개막식에서는 단종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와 양지은, 설하윤, 유지광, 조용구 등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둘째 날에는 단종 제향과 드론 라이트쇼, 단종 국장 재현 등 풍성한 볼거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단종 인근 승하 550년 만이 2007년부터 이어진 단종문화제의 하이라이트, 단종 국장도 지난해처럼 야간 재현 행사로 이어집니다. 올해는 국가표준영정 제100% 지정된 단종 어진을 감상할 수 있으며 단종 유백기를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단종과 눌로와 울려라 까이비 역사 퀴즈쇼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합니다. 청소년 등이 가상의 공간에서 축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해 단종문화제를 더 풍성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이번 단종문화제는 국민이 참여하고 이끌어갈 예정으로 4년 만에 다시 찾아온 영월의 봄을 표현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교육 체험축제를 더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민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축제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종문화제 매년 4월의 마지막 주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로 일정이 잡혀 있군요. 특히 이제 그 영정, 표준 영정 제100호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영정이 이제 확정되고서 아마 어떻게 보면 처음에 열리는 또 단종문화제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뜻깊은 또 그런 또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평창군의 농특산물이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신제국 군수, 신상공
주식회사 울타리 USA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상호 협력을 통한 평창군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 확대를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북미 지역 수출 및 마케팅, 미국 내 직영 매장 및 온라인몰을 통한 평창군 농특산물 판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 농특산물 브랜드인 해피700의 가치 향상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세계화된 K푸드 개발, 신선하고 안전한 농특산물 공급 체계 구축 등 평창군의 농특산물이 세계에서 주목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울타리 USA는 미국 내 7개의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미국 현지 한인들에게 우리나라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한국산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생산자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현재 251개 업체 1,500여 품목의 상품을 수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제국 평창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평창군 농특산물 판매 채널의 세계화, 다각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평창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자, 3월 21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문수연, 기술의 한대희였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